계약의 효력을 보겠습니다. 계약의 효력에서는 세 가지 내용을 배우는데요. 동시이행 항변권, 위험부담,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요건 안 할게요. 요거는 다음에 이제 해 바뀌고 난 다음에 기본 이론 할 때 그때 하기로 하고, 앞에 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위험부담,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우리 1교시에서 배웠는데, 계약의 종류에서 쌍무계약 이야기다. 쌍무계약에서만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위험부담 문제가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쌍무계약 얘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쌍무계약의 효력. 쌍무계약 1안 뜻, 계약의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땡땡을 부담하는 계약. 땡땡 뭘까요? 채무. 그렇죠?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계약을 했을 때 서로 채무를 부담하고 양 채무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으면 쌍무계약이라고 그럽니다. 계약을 했는데 갑도 을에게 일정한 채무가 있고 을도 갑에게 뭔가를 해줄 채무가 생겼는데 양쪽 채무가 give and take, 대가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계약을 쌍무계약이라 그러고, 가장 대표적인 쌍무계약이 매매계약입니다. 매매계약. 자,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은 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대가성 있죠. 쌍무계약이에요. 대표적인 쌍무계약. 특히 양채무가 대가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채무는 결련성을 띠게 됩니다. 결련성. 이 결련성이라는 단어는 우리 유치권 공부할 때 나왔는데, 그렇죠? 유치권이 생기려면 내가 점유하고 있는 그 남의 물건하고 내 돈 받을 채권하고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련성,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이 양쪽 채무는 결련되어 있다.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에서는 양채무의 결련성이 세 가지의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성립의 측면, 이행의 측면, 존속 측면. 먼저 성립은 뭐냐?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한쪽 채무가 성립하지 않은 거야. 생기지 않은 거야. 그러면 다른 쪽 채무도 성립하지 않아요. 이게 성립상의 결련성이고요. 두 번째, 매매계약을 했는데 이 채무가 성립해서 생겼어. 그럼 이 채무도 생기지. 성립상 결련돼 있으니까. 그런데 채무자 갑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나도 내 채무 이행을 안 해도 됩니다. 저쪽에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나도 내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이행 거절하는 권리가 뭘까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에요. 이행상의 결련성 문제가 동시 이행의 항변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존속상의 결론성은 뭐냐?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채무가 생겼어요. 그럼 이 채무도 생겼지.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일이 생겨서 이 채무가 소멸해버린 거야. 이 채무가 소멸하게 되면 원칙은 이 채무도 함께 소멸해버립니다. 존속하느냐 소멸하느냐에 있어서도 결련되어 있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거든요.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위험부담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권은 이행상의 결련성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위험부담 문제는 존속상 결련성 문제예요. 먼저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부터 볼게요. 자, 동시이행 항변권에서 저 용어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변이라는 이 단어예요. 항변한다. 뭐 법학에서 항변을 한다는 말은 이행을 거절한다는 소리예요. 이행 거절.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이행을 청구를 해올 때 그 이행을 안 해주겠다고 거절하는 것을 항변이라 그래요. 그리고 요거 지난주에 들으셨나? 우리 권리의 작용 방식에 따라서 권리를 넷으로 나눈다고. 지구항성 그림이법 166페이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권리는 그 권리가 작용하는 힘의 방식에 따라서 지배하는 권리, 청구하는 권리, 항변하는 권리, 형성시키는 권리, 이렇게 넷으로 나눈다고 했었습니다. 물건을 지배하는 지배권이고,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청구권이고, 그 청구권에 대응해서 항변권이 있는 거예요. 형성권의 핵심 개념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기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했었고요. 근데 지금 항변권 보려고 하는데 항변권하고 청구권은 이렇게 한 짝이거든요. 한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갑이 을에게 뭔가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청구할 권리. 그래서 그 권리 행사를 했어요. 이행하라고 청구했어요. 이행을 해야 되지. 을은 의무가 있으니까. 근데 또 이행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이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나 이행 못하겠다라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행을 거절하는 것을 두 글자로 항변한다라고 한다고. 항변. 근데 이행을 거절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에 따라서 항변권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청구권을 가지게 되죠. 돈 달라고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당연히 줘야 되죠, 매수인은. 근데 상황이 이러해요. 얘가 중도금을 달라고 청구하고 있어요. 날짜가 되었으니까 중도금을 달라고. 당연히 청구할 권리가 있지. 근데 문제는 이미 중도금 줬거든. 며칠 전에. 근데 얘가 까마귀 고기를 먹은 거야.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중도금을 또 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주실 거야, 안 주실 거야? 안 주죠. 못 주겠다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겠죠? 그때는 왜 거절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 항변은 채무 부존재의 항변이에요. 나는 이미 중도금을 지급했다. 중도금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못 주겠다라고 항변한 걸 채무 부존재 항변이라고 하죠. 됐고, 미안하다 그랬어. 내가 깜빡했다라고. 내가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미안하다. 그 다음에 잔금날, 잔금 받으러 왔어요. 갑이 잔금 지급을 청구를 해요. 줘야 되는데 문제는 잔금날이 31일이거든요. 말일날 잔금을 주기로 했는데 오늘이 20일이에요. 열흘 미리 왔어요. 미리 와서 잔금 달라고 그러면 주실 거야, 안 주실 거야? 그때도 안 주죠. 그때 안 주는 것은 잔금을 줄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존재는 하는데 아직 때가 안 되었다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해요. 변제기 미도래의 항변. 알아들으시겠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항변입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안 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제각각 항변 사유가 있는데,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31일이에요. 잔금 날이에요. 잔금 받으러 와서 잔금 달라고 해요. 이제는 잔금 채무가 존재도 하고 변제기도 왔어요. 줘야 되는데 문제는 빈손으로 온 거야. 왜? 잔금 주는 날 등기도 넘겨주기로 했기 때문에 등기 서류 가져와서 줘야지만 잔금 받을 수 있는데 자기는 빈손으로 와가지고 잔금을 달라고 해요. 그때도 안 줄 수 있잖아요. 그때 항변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뭐다? 동시이행 항변이에요. 동시이행 항변. 왜 너는 네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나만 채무를 이행하라고 그러느냐? 네가 이행할 때까지 등기서를 줄 때까지 나도 잔금을 줄 수가 없다라고 이행을 거절하는 것을 동시이행 항변이라고 해요. 등등등 항변 사유에 따라서 항변권의 종류가 다양한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 많고 많은 항변들 중에서 딱 요거 하나 나옵니다. 시험에. 동시이행 항변권. 그러니까 지금부터 동시이행 항변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이행 항변권의 의의예요. 개념. 어디 나오느냐? 536조에 민법전 536조의 제목이 동시이행 항변권입니다. 뭐라고 되는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쌍무계약 스토리네. 쌍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일방은 한쪽은 상대방이 그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제공해 줄 때까지,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 나도 채무 이행 못해 라고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행 거절하는 거 항변, 이 항변이 동시이행 항변권입니다. 여기다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쌍무계약 했는데 한쪽이 채무 이행을 안 하면 나도 이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도 마찬가지고요. 자, 매매계약, 가장 대표적인 매매계약, 쌍무계약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10월 1일이에요. 10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중도금을 10월 15일 날 지급했어요. 그 다음에 31일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소를 넘겨주고 소유권 이전해주고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에요. 그래서 매도인이 잔금 받으러 왔어. 잔금 달라고 청구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빈손으로 온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으면서, 이걸 안 주면서 잔금 달라고 청구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못 주겠다라고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거절하는 것을 동시이행 항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동시이행 항변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는 이 조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제일 첫 번째 보겠습니다. 마땅히 매수인은 잔금을 주는 게 원칙인데 지금 안 주겠다고 항변, 거절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매도인도 나한테 뭔가 줄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매도인도 나한테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자기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나만 이행하라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거지. 그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동시이행 함유권이 생겨서 이행 거절권이 생기려면 대가적 의미를 갖는 양채무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나한테 채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양채무가 있어야 됩니다. 양채무 사이에 대가성이 있어야 되고요. 요 얘기가 어디 나와 있느냐? 요런 얘기가 536조에 나와 있거든요. 찾을 수 있겠습니까? 대가적 의미를 갖는 양채무가 존재할 것? 어디 있나요? 그런 얘기가? 쌍무계약이라는 소리잖아요. 쌍무계약이 이 뜻이거든. 쌍무계약의 뜻이 뭐죠? 계약을 했을 때 양쪽이 다 채무를 지고 양채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 이게 쌍무계약이니까 결국 쌍무계약을 체결된 당사자들이 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쌍무계약의 반대 개념 편무계약이라면요. 나만 채무를 지고 있는, 나만 이행해야 되고 상대방은 나한테 아무 이행도 의무도 없는 편무계약이라면 나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게 되죠. 쌍무계약일 때 생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상대방 채무도 변제기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매도인도 오늘 10월 31일이 등기소를 넘겨줄 날짜가 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디 있느냐? 단서에 있습니다. 일단 거절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니까 내 채무는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이행할 때가 되었는데 상대방의 채무는 아직 이행할 때가 오지 않았어.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네요. 뭔 소리일까 이게?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앞에 말을 부정하면 되죠. 거절할 수 없다. 위에가 있다니까 없다는 소리지. 항변할 수 없다는 소리지. 언제? 상대방의 채무는 아직 변제기에 있지 않았을, 변제기가 오지 않았을 때는 거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채무만 변제기에 있고 상대방 채무는 변제기에 있지 않다는 것은 내 채무하고 상대방 채무가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라 선후 이행 관계라는 거지. 내가 먼저 이행해야 될 채무를 지고 있다면 동시 이행으로 거절할 수가 없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상대방 채무도 변제기가 도래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등기해줄 날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날짜를 조금 한번 보름 앞으로 당겨볼까요? 10월 15일이에요. 오늘이. 15일인데 매도인이 중도금 달라고 청구하고 있어요. 중도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자, 이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거절할 수 있을까? 의리? 야, 등기소를 줘야지. 네가 나한테. 등기소를 줘야지 내가 중도금을 주지. 네가 등기소를 줄 때까지는 중도금 못 줘. 라고 똑같은 방식으로 항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두 번째 이유잖아. 자, 10월 15일을 기준으로 할 때 내 채무는 중도금을 지급할 채무는 변제기가 왔어. 지금 15일이 오늘이야. 하지만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줄 채무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했다? 도래하지 않았다? 도래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은 동시 이행 관계가 맞지만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하고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은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라 선후 이행 관계죠. 선후 이행 관계. 그러니까 선이행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이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선이행을 해야 되죠. 됐습니다. 두 번째 요건. 상대방 채무도 변제기 도래해야 된다. 그럼 세 번째 요건요. 세 번째, 내가 잔금을 안 주겠다고 항변하고 거절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매도인이 빈손으로 왔기 때문이죠. 그 말이 세 번째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상대방 채무의 이행이나 이행 제공이 없기 때문에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거절하는 거야. 혹시 매도인이 등기소를 준비했어. 완전히 준비해서 등기소를 주면서 잔금 달라고 요구한다면 거절할 수 없죠. 받으면서 나도 줘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요건, 항변권이 생기고 세 번째 요건은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는 거지. 이행 제공도 하지 않고. 이 얘기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여기. 쌍무계약을 체결한 당사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항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안 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고, 이행 제공한다면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법률 용어 하나 익혀보겠습니다. 이행이라는 말과 이행 제공이란 말이 다른 말인데요. 보세요. 이행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등기소를 가져왔어요. 등기소를 가져와가지고 매도인이 등기소를 이렇게 줬어. 매수인이 완전히 줬어. 이거는 뭐 한 거냐면 자기 채무를 이행을 한 거야. 완벽하게 이행. 완전히 이행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잔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더 이상 안 주면 안 되지. 줘야 되죠. 자, 두 번째, 이행 말고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등기소를 가져와서 이거 지금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는데 강하지 않아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게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요. 뭐 하고 있죠? 흔들었어요. 이렇게 흔들었어. 등기소를 가져와서 이거 등기소입니다. 받으세요. 그리고 잔금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이행 제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행 제공이란 말을 아셔요. 여기 있잖아. 지금 이행을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제공. 그러니까 이행과 이행 제공은 다른 말이에요. 이행이란 말은 내 채무를 완전히 실현한 거야. 줘버린 거야, 그냥. 그게 이행이고, 이행을 제공했다란 말은 이행한 건 아닌데 이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상대방에게 이거 받으라고 독촉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행하기 바로 직전 단계예요. 이행할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받으라고 하는 거. 그걸 이행 제공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이행 제공이야. 만약 얘가 이행 제공하면서 나한테 잔금을 청구한다면, 다시 말 잘 들어보세요. 매도인이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면서 잔금을 달라고 청구한다면 나는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없나요? 잘 들어보세요. 다시. 매도인이 자기 채무 이행을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잔금을 달라고 청구하고 있다고. 그럼 나는 거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안 되지. 말기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행을 제공하면서라는 것은 등기소를 가져온 거야, 안 가져온 거야? 가져와서 눈앞에 흔들고 있다니까 받으라고. 그러면서 잔금 달라고 바꾸자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아니 등기소를 주셔야지 내가 잔금을 드리지 라는 식으로 거절하면 안 되지.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등기소라니까. 그러니까 이 항변권은 매도인이 상대방이 나한테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는 순간, 그 순간 항변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가 없어진다. 근데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라고 말한 것은 이행 제공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행도 안 해줬고 주지 않은 건 당연하고 들고 와서 눈앞에 흔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는 거야. 이행 제공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지면 거절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효력 보겠습니다. 이렇게 동시 이행 항변권이 발생하게 되는 법적 효과는 세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항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동시 이행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에요. 항변권에도 두 종류의 항변권이 있어요. 영구적인 항변권이 있고 연기적인 항변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행을 거절하는데 난 영원히 이행하지 않을 거야. 이행 안 할 거야, 영원히. 이게 영구적 항변권이고요. 연기적 항변권은 언제까지만 거절할 수 있는 거야. 언제가 되면 다시 이행하는 거지. 그 전까지만 연기시키는 거지. 근데 동시 이행 항변권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연기적이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만 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잔금을 영원히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네가 등기 서류만 가져와 봐라. 내가 왜 잔금을 안 주겠냐. 그때까지 가져올 때까지만 거절하는 일시적인 연기적 거절 권능입니다. 영구적인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항변권이 생기면은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하는데 두 가지 효력이에요. 실체법상의 효력은 하나는 지체저지효, 또 다른 하나는 상계금지효예요. 지체저지효, 상계금지효. 상계는 이번 라운드에 하지 말고 다음번에 하고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지체저지효.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동시 이행 항변권을 가진 사람은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아도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지체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체저지효. 무슨 얘기냐면 자,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31일이 매수인의 잔금 지급일이에요. 근데 잔금 지급일 날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날짜를 넘겼어. 11월 1일로. 넘기면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행 지체라고 해요. 제때 안 하는 거지. 지체.
이행지체는 위법한 행동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지체를 하게 되면 11월 1일, 2일, 3일, 4일 날짜가 막 지나가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연배상이라고 하거든요. 지연배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 배상금이 이자처럼 붙는다고 해서 지연이자라고도 해요. 줄 날짜에 돈을 안 주고 날짜를 넘기고 지체하면 당연히 지연배상, 지연이자를 물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매수인이 30일에 줘야 될 돈을 안 준 이유가 이와 같다면, 그러니까 매도인이 등기소를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 있어서 나도 날짜를 넘기고 돈을 안 주고 있다면 이것은 위법한 행동일까요? 적법한 행동일까요? 적법하죠. 상대방도 안 주고 있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항변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항변권을 가진 상태에서는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고 날짜를 넘겨도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야.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지체 저지효.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지체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힘이 있는 거지. 이 동시이행 항변권. 그게 지체 저지효예요. 그 다음에 상계금지효는 뭐 됐고 다음에 하고 소송법상의 효력. 소송상의 효력은 뭐냐? 이 항변권을 가진 사람은 혹시 저 상대방이 나한테 이행을 청구를 해오면 그 소송을 걸어오면 그 소송상의 청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 항변권을 행사를 해서. 자, 이 상황을 가지고 소송을 한번 해볼까요? 갑이 자꾸 잔금을 달라 그러는 거야. 자기는 등기소리도 안 주면서. 내가 안 준다고 그랬거든요. 자기를 믿고 내가 등기소를 확실하게 넘겨줄 테니까 달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뭘 믿긴 뭘 믿어요. 못 드려요. 라고 계속 항변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 갑이 이상한 사람이 급기야 소송까지 걸어왔어요. 아예 소송을 걸어오네. 잔금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요. 자기 거는 이행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청구를 해왔을 때 소송상 청구를 이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을은 막아낼 수 있다는 걸 저지할 수 있어요. 항변권을 행사함으로써.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죠. 소송 제기받은 사람 매수인 피고예요. 근데 저 청구 막대 먹은 저 청구를요 저지 막으려면 반드시 항변권을 원용을 해야 됩니다. 원용. 자, 원용이란 말이 나왔는데 원용은 뭐냐면은 법적으로 내가 주장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법정에 나가서 판사님 제가 잔금을 안 주는 이유가요. 제가 안 주려고 안 주는 게 아니고 저 매도인이 나한테 등기소를 안 주고 있는데 판사님 같으면 잔금 주시겠습니까? 저거 내가 받아야 드리죠 라고 자기의 항변권을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장. 원용은 주장을 말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혹시 주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의 항변권이 있어도 만약에 주장하지 않으면 원용하지 않으면 판사는 좀 알아차렸어. 이 상황 자체를 알아차렸지만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막 이런 원칙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만 가지고 재판을 해야 돼. 민사 재판에서 판사들은요. 그러니까 얘가 항변권이 있어도 주장하지 않고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판사는 항변권의 존재를 판사가 직권으로 법원이 고려하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법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변권이 있으면 반드시 행사를 해야 됩니다.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항변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뭐 이런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동시이행은 항변권이라는 거창한 용어를 쓸 필요는 없고 그냥 그런 취지를 말을 하면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아직 매도인이 나한테 등기소를 안 주고 있어 내가 잔금을 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취지를 말을 하면 그렇게 말을 하면 판사 귀에는 그게 다 동시이행은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행사를 해야 돼요. 주장을 해야 돼. 주장하지 않으면 직권조사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판사가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피고 근데 그렇게 가만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은 좀 불리해질 겁니다. 혹시 동자로 시작되는 뭐 권리 한번 행사해 보세요. 이렇게 그렇게 코치해서도 안 됩니다. 민사법원 판사는요. 그래서 만약에 물어봤는데 왜 돈 안 주시죠? 물어봤는데 얘가 그냥 말 안 했어요. 기가 차서. 이 상황이 너무 기가 차서. 그러면 더 기가 찬 판결이 나옵니다. 패소해버립니다. 그냥. 항변권이 있어도 없는 거로 재판해버립니다. 그래서 원고 승소, 피고 패소.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라라고 하는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행사. 행사를 하겠지. 있는 권리를 왜 행사를 안 할까? 없는 권리도 만들어서 행사할 판에. 그래서 원용을 했어요. 주장했어요.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했더니 판사가 다 들어보더니
동시이행 판결권을 가지고 있구나, 인정되구나라고 인정했어요. 당사자들이 하는 주장을 법원에서 인정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인용한다. 인정한다는 소리예요. 인용하게 되면 이번엔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 이때 판사는 원고를 나무라면서 원고 당신 이상하구만. 당신은 왜 당신 것 이행하지 않으면서 왜 매수인에게만 이행하라고 그럽니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원고를 패소시키는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인용이 되면 이런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걸 상환이행 판결이라고 하거든요. 상환이행 판결. 상환이행 판결의 상은 서로 상, 바꿀 환. 서로 이행하라는 거지. 판사가 내가 들어보니까 원고, 피고 서로 이행할 것이 있으시구만.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치러야 되고 원고는 등기소를 줘야 되네. 맞교환하세요. 라고 원고하고 피고에게 동시에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 주문은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요.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으면서 교환으로, 상환으로, 맞교환으로 대금을 지급하라라고 하는 이런 판결,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해요. 이 판결이 선고가 돼요. 자, 이런 판결이 선고되면 이거는 원고가, 지금 여기 벌써 나와버렸네, 답이. 원고가 승소한 거냐 패소한 거냐, 승패소를 분석을 해보면 원고가 완전히 승소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패소한 것도 아니에요. 중간 판결이에요. 원고의 전부 승소 판결은 어떻게 나오느냐, 원고가 청구한 대로 나오는 거야. 원고는 대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죠.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오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에요. 전부 패소는 뭐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안 받아주겠다, 이게 전부 패소예요. 근데 전부 승소도 아니고 전부 패소도 아닌 이런 판결이 선고되는데, 이런 상환이행 판결은 승패소로 분석을 했을 때는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부 승소는 이퀄 일부 패소라고도 할 수 있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한다, 일부 패소 판결을 선고한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중간 판결을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 정도 내용입니다. 요 정도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동시이행 항명권을 규정하고 있는 이 536조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뜻 아시죠? 법에 나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당사자들이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채권법에 나오는 규정들은 거의 대부분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특히 채무자는 이 동이항, 동시이행 항명권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럼 사전에 두 사람이 계약을 맺으면서 특약을 해서 이 동시이행 항명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자,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원칙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넘겨주는 거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은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행 안 하면 나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거든요. 거절해도 지체도 아닌 거야. 지연배상도 물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배제시켜버리는 특약, 이런 거 할 수 있죠. 매도인이 물건을 먼저 줘버리는 거지. 먼저 주고 매수인이 돈을 나중에 주기로 선후 이행의 특약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기들 자유니까 그거는 합의만 된다면 동시이행 관계를 배제하고 그런 특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약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깥에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했는데 매도인이 재산권 이전을 먼저 해주고 선이행을 하고 매수인이 나중에 돈을 주기로 하는 특약을 부르는 말이 있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외상이라고. 외상 들어보셨습니까? 외상 잘 생각해보세요. 외상. 내가 그 동네 슈퍼에 또 물건 사러 갔는데 물건을 한 보따리 샀어요. 계산대에 딱 올려놓았는데 또 지갑을 깜빡 놓고 왔네. 우리 그 세탁소에 지갑 놓고 가가지고 유치권 문제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거든요. 지갑을 놓고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슈퍼마켓 사장님, 그 단골 슈퍼거든요. 막 이렇게 좀 괴물쩍게 웃으면서요. 아, 지갑을 또 놓고 왔네? 라고 말을 하면 그 단골 슈퍼 사장님은 그냥 가져가세요라고 할 수도 있죠. 나중에 갖다 주세요, 돈 주세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매도인은, 슈퍼마켓 사장님은 그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그 매매의 목적물이 물건을 인도를 거부할 항변권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것을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지? 포기할 수도 있죠. 포기하고 그냥 가져가시라고, 나중에 잊지 말고 돈을 갖다 주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특약 같은 거. 앞으로 외상 신청할 때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외상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장님
그 쌍무계약 아시나요? 쌍무계약. 쌍무계약의 양채무 이행상 결론돼 있지 않습니까? 한쪽 이행 안 되면 다른 쪽도 이행 안 되는 거. 그 쌍무계약상의 양채무 이행상 결련성을 관철시켜주는 동시이행 항명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이렇게요. 그렇게 슈퍼마켓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뭐요? 이렇게 하겠죠. 뭔 말인지.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말해볼 테니까 쌍무계약의 양채무의 이행상의 결론성을 관철시켜주는 동시에 항명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신청한다고요. 라고 말을 하면 그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라고 말하면 외상으로 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외상도 할 수 있는 거지. 됐습니다. 이 정도가 동시 항명권의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책 한번 볼게요. 118에서 119 보겠습니다. 118에서 119. 자, 동시이행 항명권의 의의, 쌍무계약 이야기입니다. 쌍무계약의 이야기예요. 잠깐만요. 쌍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1방은 그 1방은 매도인이 될 수도 있고 매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1방은 상대방이 채무 이행이 있을 때까지, 채무 이행을 제공해 줄 때까지 안 해주고 있다면 자기 채무 이행을 못하겠다고 거절할 수가 있는데 이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이행 항명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지금 보니까 그림 보니까 31일 날 매도인이 등기서류도 가져오지 않은 채로 잔금을 달라고 청구하고 있습니다. 잔금 못 주겠다라고 거절하는 게 바로 동시이행 항명권이고 이 항명권을 가지고 있으면 날짜를 넘겼죠. 31일 날짜를 넘겨도 어디에 빠지지 않는다?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는 효과. 뭐라고? 지체 저지효. 지연배상을 물지 않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을 막을 수도 있죠. 항명권을 행사해서 이 청구를 저지시켜 버릴 수 있는데 100% 저지는 못하죠. 일부 승소 판결, 일부 패소 판결이 선고될 거다. 이 항명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 대가적 의미를 갖는 양채무가 존재를 해야 된다. 대가적 의미를 갖는 양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쌍무계약이지 않냐. 그래서 쌍무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당사자들이 자연스럽게 이 항명권을 가지게 됩니다. 별도 특약 없이도. 만약에 보세요. 양쪽이 서로 채무가 있어도 당사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그 양채무 간에는 동시이행 항명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국밥이거든.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매매계약에서 갑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채무가 있고요. 을은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죠. 근데 이거는 매매계약이라고 하는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양채무라고 볼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이 집을 안 주면 매수인은 돈을 안 주겠다고 거절할 수 있고 거꾸로 매수인이 돈을 안 주면 매도인도 집을 안 주겠다고 거절할 수 있는 항명권이 생기는 거지. 근데 결과적인 모습은 비슷하지만 상황이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갑이 을에게 증여계약을 했어요. 이 집을 주겠다고 증여계약을 했다고 공짜로. 이거는 쌍무계약이에요? 편무계약이에요? 편무계약이니까 동시이행 항명권 따위는 없어요. 여기는요. 얘만 채무가 있는 거지.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갑과 을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을이 갑에게 돈을 1억 원을 예전에 빌려가지고 아직 안 갚은 게 있어. 소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을이 갑에게 돈 1억 원을 갚을 채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론을 보면은 갑이 을에게 집을 줘야 되고 을은 갑에게 돈 1억 줘야 되는 것은 위하고 비슷하지만 구조는 완전히 다르지. 자, 위에는 이 소유권 넘겨주는 거하고 대금 지급하는 게 하나의 쌍무계약을 통해 발생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양채무기 때문에 서로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이 돼요. 맞죠? 하지만 이쪽은요. 요 갑이 건물을 줄 채무는 증여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채무고 을이 갑에게 돈 1억 원을 줄 채무는 돈을 빌렸다는 소비대차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채무니까 하나의 계약에서 생긴 양채무가 아니라 서로 무슨 계약? 별개의 약정으로 생긴 따로 국밥이지. 그러니까 이 건물 주는 거하고 이 돈 갚는 건 동시이행 관계이다, 관계가 아니다? 아닌 거지. 아닌 거죠. 그래서 을이 증여계약을 했으니까 빨리 건물을 주세요. 약속을 지키세요. 라고 했더니 갑이 야, 사람이 양심이 있어라. 너 나한테 돈 빌린 거 아직 못 갚았잖아. 그 돈을 갚아야지 내가 이 집을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엮어서 항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서로 따로 국밥이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1번은.
나머지 이런 것들은 다 다음에 하고. 두 번째 요건. 두 번째 동시이행 함유권이 생기려면 상대방의 채무도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다면 내 채무는 변제기가 도래했어. 이행할 때가 되었는데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둘의 관계는 동시에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내가 먼저 이행해야 될 선이행 의무자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동시이행 함유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 선이행 의무자는 말 그대로 먼저 이행을 해야 되지 동시이행하자고 자기의 선이행 채무를 거절해서는 안 되지. 선이행 의무자 원칙적으로 이 항변권 인정된다? 인정 안 된다? 안 된다. 선이행해야 된다. 대표적인 선후 이행 관계가 중도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이죠.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은 동시이행 관계가 맞지만은 중도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은 선후 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중도금 날 중도금 안 주고 날짜를 넘기면 항변권이 없는 상태에서 날짜가 넘어간 거기 때문에 어디에 빠져버리는 거다? 이행 지체에 빠져서 이 빚금친 구간에는 지연이자가 붙어버려요. 날짜를 하루하루 넘길 때마다 계속 손해배상금이 붙어 나가는 거지. 그 이후에 뭔가 또 일이 생기는데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선이행 의무자는 이 항변권 행사 못하는 게 원칙이다. 물론 예외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외는 다음에 하고요. 자, 세 번째 요건. 항변권을 행사하는 세 번째 요건은 상대방이 빈손으로 와서 그런 거다.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도 이행 제공도 아무것도 안 한 거야. 등기소를 주지도 않았고 주는 액션도 취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거절할 수 있는 거지. 그 말을 뒤집으면요. 뒤집으면 상대방이 채무 내용의 조치에 따른 이행 제공을 한 때에는 이 말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행 제공을 했다는 게 이행을 했다는 소리는 아니야. 등기소를 줬어요. 눈앞에서 흔들고 있어요. 눈앞에서 받으라고 흔들고 있는 거야. 그 정도만 해줬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그거 받으면서 자기도 돈 주면 되거든요. 이행 제공을 했을 때는 나로서는 더 이상 이 항변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어요. 상대방이 이행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수인이 돈을 장만을 못 해가지고 돈을 못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행지체에 빠지는 거야. 이제 날짜를 넘길수록 계속해서 지연배상이 붙어 나가는 거지. 그렇습니다. 세 가지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지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536조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어서 항변권을 가진 사람이 항변권을 포기하는 것도 괜찮고요. 자유로운 거고 미리 계약을 맺으면서 야 우리 사이에는 동시이행 항변권 같은 거 주장하지 말자라고 특약을 걸어서 이 항변권의 발생을 배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효력이 있더라. 얼마든지 가능하죠. 외상, 여기다 외상이라고 그러면 되겠네. 외상 이렇게. 외상 특약도 가능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효력. 이 항변권은 영구적인 항변권이 아니라 영구적 항변권이 아니라 연기적 항변권이어서 영원히 돈을 안 주겠다고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언제라도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는 순간 이 항변권은 사라지는 거죠. 그때까지만 거절할 수 있는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만 이행을 일시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일시적인 영기적인 항변권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실체법상 효력. 항변권을 가지고 있으면 지체저지효. 동시 이행 항변권을 가진 채무자는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고 날짜를 넘겨버렸어. 잔금 날짜를 넘겼지. 나도 등기소를 못 받았으니까 넘겨도 돼요. 그게 정당하고 적법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넘겨도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체 책임에서 면제된다는 거죠. 항변권을 가지고 있으면 지체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지체 저지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구 저지효, 소송법상 효력. 이행 청구 소송이 들어왔을 때 원고가 이행 청구를 해왔을 때 피고가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를 해서 그것이 법원에 의해서 인용이 되면 원고 청구를 저지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00% 저지는 안 된다는 거지. 나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만 저지되는 50% 저지예요. 반드시 원용을 해야 됩니다. 원용이 뭐라고 뜻이? 주장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반드시 소송에서 원용, 주장을 해야 되고 혹시 주장하지 않아 그럼 판사가 직권으로 항변권 가지고 계시네. 항변권의 존재를 있다는 걸 전제로 재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판사는요. 존재를 고려하지 못하니까 반드시 주장해야 되고요. 소송에서. 그래서 원고 이행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해서 주장을 해서 원용을 해서 법원이 이를 인정을 했을 때에는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 그렇다고 원고가 완전히 패소하는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고 무슨 판결이라고요? 상환 이행 판결. 맞교환 판결이죠. 맞교환.
원고 패소 아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또는 일부 패소 판결 서로 교환해서 이행하세요 라고 하는 판결이 선고된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동시이양매권이 확대 적용되는 것 뭐 쭉 나오는데 뭐 다음에 해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위험 부담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이것도 쌍무계약 이야기거든요. 위험 부담 이야기. 자, 위험 부담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위험 부담 이야기는 사실 실체적인 내용은 엄청나게 쉬운 내용이에요. 쉬운 내용인데 그 쉬운 그 내용을 위험이라는 법률 용어를 써서 표현하는 게 조금 이제 힘들어요. 그게 익숙치 않아서. 일단 여러분들 답을 다 알고 계세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다 알고 계시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매매계약을 했어요. 매매계약. 여러분들이 매도인으로 할게요. 단독주택 소유자인데 최근에 매매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은 체결했고 지금 중도금도 받았어요. 며칠 후에 잔금 받으면서 등기 넘겨줘야 돼요. 그런데 지진 났어요. 지진 나서 여러분들 집 내려앉아서 없어졌어. 멸실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잔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받아야 되겠어요? 못 받아야 되겠어요? 어떤 분들은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니 지진은 내 잘못이 아니잖아. 약속은 했으면 지켜야지. 나야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천재지변인데 어떻게 나는 못 주는 거지만 약속을 했어도 돈은 줄 수 있는 거잖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답을 하세요. 그것도 전혀 엉뚱한 말은 아니죠. 논리도 있어 없어요? 있지. 근데 반대로 질문하면 미쳤어요 주게 이렇게. 매수인인데 집을 사셨는데 지진 나서 못 받게 됐대. 돈 주실 거야 안 주실 거야 물어보면 펄쩍 뛰어요. 미쳤냐고. 그만큼 이제 자기 입장에 따라서 이기적인 약간 발생하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지역마다 다르대 이 판단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대요. 약속은 약속이잖아. 나야 주고 싶은데 내 잘못 없이 내가 못 주게 되었는데 근데 넌 돈 있는 건 줄 수 있잖아. 받아야지. 약속은 지켜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인간들은요. 그 사람들은. 바로 옆에 독일은 또 반대로 생각한대요. 이게 공평하게 기브 앤 테이크 계약인데 쌍무 계약인데 네 잘못도 내 잘못 없이 지진으로 못 주게 되었으면 돈도 못 받는 게 공평하지 않아? 바로 그렇게 붙어 살고 있어도 서로 다르게 생각한대요. 우리나라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독일법 개수하고 약간 독일처럼 생각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지진 나면 돈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은 돈은요. 계약금 중도금 받은 건 돌려줘야 될까? 가지면 안 될까? 기념으로?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 우리나라 법에 537조에. 두 번째 질문 해볼게요. 그거를 계약을 했는데 집이 불이 났어요. 불을 냈는데 누가 불 냈냐면 매수인이 불을 치는 거야. 며칠 있다가 자기 집이 될 그 집을 흥분해가지고요. 하여튼 불 질렀어요. 그래서 홀라당 태워 먹어서 집이 내려앉았어요. 그 상황이라면 자 여러분들 매도인이잖아요. 돈 받아야 되겠어 안 받아야 되겠어? 받아야죠. 집을 못 주는데 못 줘도 자기가 그랬잖아. 그렇죠? 지가 그랬잖아. 맞아요. 됐죠? 답 찾으시겠죠? 그럼 하나 더 질문 드릴까요? 매매 계약했는데 또 집이 불났는데 매수인이 불난 게 아니고 동네에 곱비리들이 담배 피다가 불 질러버리는 거야. 우리 집을. 그래서 홀라당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집을 못 주게 된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받아야 되겠어? 못 받아야 되겠어? 이건 돈 못 받아요. 아까 천재지변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잘못도 내 잘못도 아니니까 못 받게 돼 있어요. 그 얘기하는 게 위험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그런 얘기들을 위험이라는 용어를 써서 또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부르고 매수인을 채권자라고 불러서 표현할 수 있느냐 그건 이제 배우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위험부담에 위험이 뭐냐면은 저게 우리가 야 그 길가에서 놀지 마라 공차지 마라 위험하다 차 다닌다 위험하다 그때 그 위험이라는 거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이 법률 용어거든 전문 용어거든요. 위험이 뭐냐면 위험은 불능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얘기해요. 불능 때문에 생긴 손실, 경제적 불이익을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험 부담은 쌍무계약 이야기인데 이렇게 쌍무계약을 체결했어요. 양쪽 다 채무가 생겼지. 근데 한쪽 채무가 일방 채무가 이행할 수 없게 되었어. 불능이 된 거지. 이행할 수 없게 되어서 그 채무가 소멸해 버렸어요. 소멸해 버렸어요. 이쪽 채무가. 그랬을 때 상대방 채무는 불능이 아니거든. 이행 가능하거든 지금.
근데 가능한 그쪽 채무는 어떻게 되는가? 같이 소멸하는가? 아니면 소멸하지 않는가? 요거를 따지는 게 위험부담 문제거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채무가 없는 계약, 일방만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무슨 계약이라 그래? 그런 계약을. 편무 계약에서는 이 문제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반대편 쪽 채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쌍무계약, 매매계약 아닙니까? 매매계약을 했는데 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집이 없어져 버렸지 그냥. 이행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채무가 소멸해버린 거야. 채무가 소멸. 그럴 때 대금 지급 채무는 이거는 돈은 지금도 줄 수 있거든요. 주고자만 한다면. 얘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어요? 둘 중 하나예요. 같이 소멸하든지 아니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든지. 소멸한다면 돈 줄 필요가 없다는 소리고 존속한다면 돈을 줘야 된다는 소리거든.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근데 이 채무가 언제 소멸하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일방의 채무가 불능이 되었다고 무조건 소멸하는 건 아니거든. 언제 소멸하냐면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채무자의 잘못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소멸하는 거예요.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근데 여기서 채무자 얘가 누군지를 지금 밝혀야 돼요. 다시 한번. 자,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서 누가 채무자가 되죠? 둘 다 채무자가 되지 않나요? 이게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쌍무계약이라고 그러죠. 근데 둘 다 채무자인데 얘는 소유권 이전 채무자고 얘는 뭐라 부르면 돼요? 대금 지급 채무자. 둘 다 채무자예요. 동시에 둘 다 채권자이고. 맞죠? 그런데 이걸 딱 집어서 둘 다 헷갈리게 채무자라고 말해버리면 이 채무자가 이 채무자를 말하는 건지 이 채무자를 말하는 건지 우리가 헷갈리지 않냐? 전혀 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위험부담에서는 이 채무자는 100% 매도인 얘기하는 겁니다. 매도인. 이 사람이 채무자예요. 얘는 채무자고 상대적으로 얘를 채권자라고 불러서 이 썰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위험부담 스토리는 이 채무가 불능이 되어서 채무가 소멸하는 이야기거든. 불능 스토리거든.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거야. 자, 이 소유권 이전 채무는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렇죠? 뭐 어떻게 되면 집이 불나버리면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 불이행에는 법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행지체가 있고 이행불능이 있어요. 이행지체, 이행불능은 뭐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 이행이 가능한데 이행을 안 해주는 것을 이행지체라고 해요. 이행이 불가능해서 이행을 못 해주는 것을 이행불능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를 사고 파는 매매계약을 했어요. 소를 넘겨줄 채무가 있어요. 근데 소를 안 갖다 주네. 자꾸 날짜를 어기고. 뭐예요? 이행지체예요? 이행불능이에요? 이행지체죠. 지체, 지연되고 있는 거지. 두 번째, 그 매매한 소를 이 매도인이 잡아 먹어버렸어요. 잔치에. 소가 없어졌어요. 그 소가, 매매한 소가. 이행지체예요? 이행불능이에요? 그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갑이 매매계약 날짜가 지났는데 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안 주고 있어. 계속 날짜를 지연시키고 있어. 골라보세요. 뭐예요? 이행지체예요. 이렇게 됐어요. 부지 플러스 내려앉아 없어졌어요. 뭐예요? 이행불능이에요. 불능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 불능이 얘 잘못 없이 불능이 되면 이 채무 없어져 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금전지급 채무. 돈을 주는 금전지급 채무는요. 법에서 불능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보세요. 매수인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 주고 있어요. 돈을 안 주고 있다. 5글자로 뭐라고요? 채무불이행. 근데 돈이 많은데 안 주고 있어. 그럼 뭘까요? 이행지체예요. 두 번째,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진짜 돈이 아예 없어요. 통장 잔고도 제로고 아예 없어요. 그래서 못 주고 있어요. 그럼 뭘까요? 이행불능이 아니라 그때도 뭐라는 거지? 지체예요. 자, 금전지급 채무는 법에서 불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는데? 아니, 니한테 돈이 없는 거지. 세상에 널린 게 돈이다. 이거지. 그 네가 벌면 되지 않냐 이거지. 벌어서 주면 되지 않냐. 아니, 빌려서 주든지 어디서 훔쳐서라도 주든지. 그러니까 돈을 주는 채무는 법에서는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돈 안 주는 건 무조건 다 뭐다? 이유 불문하고 지체거든. 100%. 근데 위험부담 문제는 일방의 채무가 불가능해져서 소멸하는 이야기를 썰을 푸는 건데 매수인의 채무는 불가능해질 때가 없다니까 법에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둘 다 채무자이긴 하지만
불능이 되어서 소멸되었다 할 때 그 채무자는 어떤 채무자일 수밖에 없어요? 소유권 이전 채무자, 대금 지급 채무자. 소유권 이전 채무자. 저건 불능이 존재할 수 있잖아. 저거는 집이 없어지면. 그래서 위험부담 얘기를 할 때의 채무자는 어쩔 수 없이 누구일 수밖에 없다. 매도인이고 채권자를 매수인으로 찍어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요 얘기를 제가 적어놨거든, 책에다가. 위험부담 문제에서는 사실 둘 다 쌍무계약에서 둘 다 채무자고 둘 다 채권자지만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지칭하고 매수인을 채권자라고 부른다. 왜 그러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는 불능 이야기다. 매수인의 채무는 불능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기준점이 매도인으로 잡혀 있다는 거지.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 저것도 봐야겠다. 책임 없는 사유.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되면 채무가 소멸해요. 책임 없는 사유. 반대로 말해보세요. 책임 없는 사유. 반대로 말하면.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 있을 유자 써서 유책 사유라고 하고요. 그 사람의 책임을 돌릴 수 있다고 해서 귀책 사유라고 하고요. 고의 또는 과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사람 잘못으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요 집이 불났어요. 불났는데 불난 사연을 말해드릴게요. 얘가 담배 잘못 피다가 담배 불질렀어요. 이렇게 자기 집 매매한 집을. 그러면 갑은 소유권 이전을 못 해주게 되는데 책임이 있어, 책임이 없어? 책임이 있지. 고의는 아니고 뭐가 있을까요? 과실. 고의나 과실이나 다 귀책 사유거든. 이러면 귀책 사유로 인해서 멸실된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험부담 문제는 채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불응이 되어서 채무가 소멸하는 이야기거든. 이렇게 자기 잘못으로 불을 지르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채무가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 안 해요. 아니 그럼 집이 없는데 어떻게 소유권 이전해 주지? 소멸하는 게 아니고 손해배상 채무로 변경돼요. 저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이 불질러서 불내버리면 자기가 실수로 고의든 실수든 그러면은 불날 당시에 이 건물의 시가상당액으로 소유권 이전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변경되어 버립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떨까요? 담배 피다가 불 지른 게 아니고요. 벼락 쳐가지고 집이 내려앉았어요. 그러면 이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 갑에게 책임이 있나요? 책임이 없나요? 벼락 쳤다면요. 없죠. 귀책 사유가 없죠. 유책 사유가 없어요. 걔의 고의도 걔의 과실도 아니야. 이러면 벼락 쳐서 이 집이 내려앉으면 얘가 손해배상 책임도 없거든. 자기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이 채무가 뭐 해버린다는 거예요? 소멸한다는 거예요. 아셔야겠습니다. 자, 계약을 했는데 집이 불났다고 무조건 채무가 소멸하는 게 아니야. 매도인이 불을 질렀으면 고의든 과실이든 귀책 사유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아요. 매도인 잘못 없이 불응이 되었을 때만 소멸하는 거야. 그래서 매도인 잘못일 때는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에요. 벼락은 위험부담 문제가 맞아요.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벼락 쳐가지고 소멸하게 되면 이 돈은 어떻게 이건 받느냐 못 받느냐 문제인데 이제 세 가지 경우를 나눠볼게요. 자, 위험부담 케이스는 총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개 다 공통점은 이 매도인의 채무가 불응이 되는데 매도인 채무자에게 잘못은 없어. 잘못이 있으면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예 이 페이지가 아니라니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세 개 공통점이다. 얘 잘못은 없어. 그럼 얘 잘못이 없으면 얘 기준으로 셋을 나눠 놓은 거예요. 채권자 기준으로. 첫 번째 모습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쌍방에게 책임이 없대. 쌍방이라 하면 채무자, 채권자 둘 다 잘못이 없는 거야. 이 불응에 대해서. 무슨 예가 있을까요? 천재지변. 벼락친 거야. 아니면 제3자 방학. 동네 고삐리들이 불지른 거지 그냥. 담배 피다가. 아니면 토지 수용 같은 거. 매매 계약을 했는데 토지를 국가가 가져가 버렸어. 그럼 이게 매도인 잘못도 아니고 매수인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천재지변이나 제3자 방어나 수용이나 본질이 다 똑같은 거지. 매도인 잘못도 아니고 매수인 잘못도 아니야. 지금부터 한번 따져들어요. 공평하게. 이렇게 되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렇게 벼락 쳐가지고 내려앉았어? 그러면 소유권 이전 채무가 소멸한다는 거지. 손해배상할 일도 없고 자기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대금 지급 채무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따지는 건데 한번 판단해 보세요. 공평하게. 소멸해야 돼? 존속해야 돼? 같이 소멸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게 공평한 거니까. 맞죠? 이 채무도 소멸한다는 말은 갑은 을에게 야 나야 집이 불나서 못 주지만 니는 나한테 돈 줘야 되지 않냐? 돈 줘 라고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채무도 없어지기 때문에. 되셨나요? 요런 얘기가 537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래 놓고 요 537조를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쌍무계약의 당사 일방의 채무가
이때 일방은 매도인 얘기하는 겁니다. 상황상. 쌍방, 매도인, 매수인 둘 다에게 잘못 없이 천재지변, 제3자 방화 등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집 멸실돼 버리면 채무자는, 여기서 채무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 매도인 아니면 매수인? 매도인 얘기하는 거라고.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고. 나중에 7월달, 8월달에 막 해가지고 돈은 매수인이 주는데 왜 이걸 매도인이라고 하냐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채무자는 상대방 매수인에게 돈 줘요라고 청구하지 못한다. 돈 받을 수 없다. 이 채무도 함께 뭐 해버린다? 그러면 안 돼. 그게 공평하지 않냐 이거지. 그렇습니다. 지금 잔금 달라고 못해요. 이미 받아뒀던 계약금 중도금은요, 부당이득이에요. 받으면 안 될 돈 받은 거로 돼서 돌려줘야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상황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위험이란 말을 쓸 거예요, 제가. 아까 위험을 제가 뭐라 그랬냐면 불능 때문에 생긴 손실, 불이익을 위험이라 그런다고. 그럼 천재지변이 내려앉아 와가지고 건물이 멸실되면 이 두 사람의 세계에서 손실이 생겼어, 안 생겼어요? 생겼지. 그 누가 떠안을 것이냐, 부담할 것이냐 문제거든. 근데 얘는 돈을 못 받아. 매매 대금 못 받고 받은 대금도 다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얘가 손실을 얘가 입는 거지. 얘는 비록 자기가 원했던 저 집을 가져올 수는 없지만 매매 대금을 다 돌려받고 잔금을 안 줘도 되니까 손실은 없는 거예요. 그때 손실을 뭐라고 부른다고? 이 두 글자로? 위험이라 부른다니까. 이때 불능으로 생긴 손실을. 그럼 위험을, 손실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지. 손실은 매도인에게 생기는 거니까. 그쵸?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법률용어를 써볼게요.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생긴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채무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채무자 위험 부담 원칙이에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이 불능이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래. 채권자 잘못이래.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가 누구일까요? 매수인이 말하는 거죠. 소유권 넘겨받은 채권자. 매수인이 와서 불질러 버린 거예요. 매수인의 실화예요. 매수인, 매매계약 했는데 이게 불질러다가 담배 피다가 매수인이 생애 최초 내 집 마련했거든,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 흥분해가지고요, 집을 오늘 계약하고 언제 카운트다운 들어갔어요. 한 10일 남았어. 10일 후에 잔금 치르고 소유권 넘겨받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도저히 흥분돼가지고, 나 10일만 있으면 내가 저 집 주인 된단 말인가? 그래서 맨날 여기 와가지고요, 이렇게 집을 물끄러미 한 30분 정도 쳐다보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상한 여자가 있다고, 귀신이 있나? 그래가지고 막 신고해서 경찰서도 한번 가고 막 그랬었어요. 경찰에서 뭐 아주머니 오지 마시라고, 너무 사람들 무서워한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 또 왔는데, 근데 오늘따라 너무 흥분돼가지고요, 이렇게 충분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오래전에 담배 피다가 끊었거든. 끊었는데 진짜 담배 한 대 진짜 피워야 되겠네 정말. 그래서 담배 피다가 담배도 너무 오래전에 끊어가지고 가서 장미 달라고 그랬지. 장미 그래가지고 있지도 않은 거 해가지고 피다가 너무 오랜만에 피니까 캑캑 해서 조금 몇 모금 하다가 이제 옛날 습관 나가지고 딱 쳐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 불똥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날아가지고 홀랑 태웠어요.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어서, 자, 매도인의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채권자의 잘못으로 불응이 돼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이 채무는 소멸해야 되겠지. 얘 잘못 없으니까. 근데 공평의 원칙상 이 채무는 소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이 채무는 존속하는 거야. 그래서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집은 못 받아요. 집 못 받아요? 그럼 얘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손실 없어요. 얘는 집도 못 받고 돈대로 깨진 거야. 손실은 얘한테 생기는 거지. 이때 손실을 두 글자로 손실로 부르지 말고 뭐라고요? 위험. 그러니까 이 상황은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 거지?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거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538조 다음 조문에 나와요. 제목은 채권자의 잘못으로 인한 불능 이렇게 돼 있어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 채무, 매도인의 채무가 채권자,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 잘못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면, 매수인이 불을 확 질러버리면 매도인, 채무자는 상대방 매수인에게 돈 줘요라고 청구할 수 있다.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얘는 돈을 줘야 되지. 그래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 케이스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 케이스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고 있던 중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응이 되었다. 자, 수령지체란 말이 나왔어요. 수령지체. 수령지체는 다른 말로 채권자 지체라고 해요. 이행지체하고 반대 개념이에요. 채무자가 채무 내용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이행지체고요. 수령지체는 뭐냐면은 채무자는 성실하게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해요. 이행을 하려고 하는데 채권자 측 사정에서 못 받고 있는 거야. 채권자가 지체하는 거지, 수령지체는. 어떤 상황이냐면, 자, 오늘이 잔금 날이에요. 등기소를 넘겨주고 잔금 받기로 한 날인데, 등기소를 안 주면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지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등기소를 들고 나왔어. 그러면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면서 얘한테 잔금을 달라고 했는데 얘가 잔금을 장만을 못한 거예요. 빈손으로 나온 거야. 그러면 이 등기소를 채무자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이거는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건가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건가요? 채권자의 수령 지체라고 하는 거야. 이것을 채권자 지체 또는 뭐라고 부른다? 수령 지체. 채무자가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채무자는 다 했다니까, 준비를 다 마쳤는데 채권자 측 사정에서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매도인이 이러시면 곤란한데 그럼 일단 오늘 헤어집시다. 빨리 잔금 준비해서 연락하세요. 라고 그날은 헤어졌지 일단. 얘는 어디에 빠져있는 중이죠? 채권자가 수령 지체. 채권자 지체에 빠져있던 중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응이 돼버렸어. 그리고 헤어져가지고 뭐 돈을 막 구하고 있는데 천재지변이 와가지고요. 건물이 내려앉아 버린 거야.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치면. 자, 원래 아까 보셨는데 천재지변에 의해서 발생한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었죠? 채무자 1번에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나요? 지금은 내가 약속을 지켜서 등기소를 준다 했을 때 얘가 잔금 바꿨다면 얘의 집이 되어서 왔을 천재지변 아닙니까? 맞나?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고 있던 중이었으니 누가 위험을 부담해야 되겠어? 채권자가 아니면 채무자가? 채권자.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채권자 잘못으로 불능이 되었을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 위험 부담한다. 근데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도 뭐라고요? 같다 똑같이 누가 부담한다? 채권자가 위험 부담한다. 이렇게 된 거야. 이걸 이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위험 부담 얘기는 정리를 해보면 다음은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인데, 첫 번째는 쌍무계약 이야기입니다. 반대말은 뭘까? 편무계약. 편무계약에서는 이 문제가 나올 수가 없는 게 계속해서 이 채무가 불능으로 사라졌을 때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따져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편무계약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는 이야기고, 쌍무계약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후발적 불능 이야기입니다. 불능된 이야기. 후발적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일 때는 이 문제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 원시적 불능이라면 기억이 좀 안 나시겠지만 계약할 때부터 이미 집이 없는 집 가지고 계약을 했어. 그러면 계약은 처음부터 아예 무효거든요. 아예 무효인 계약에서는 위험부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후발적 불능 이야기고, 그 제일 중요한 거,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요.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1번, 2번, 3번 세 개의 케이스로 나눴는데 지금 세 개의 케이스의 공통점이 매도인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혹시 매도인이 스스로 불질러서 매매 목적을 없앨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건 위험부담 문제이다, 아니다? 그건 다른 문제다.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라, 위험부담 문제가 되려면 채무자에게 뭐가 없어야 된다?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총 세 가지로 나누고,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채무자가 위험부담한다. 둘 다 잘못 없으면. 그 다음에 채권자의 잘못이 있거나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고 있던 중이었다면 누가 부담해야 된다? 채권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도 임의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어서 다른 특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민법 537조에 하면 지진의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 지진 나서 건물이 내려앉으면 매도인은 돈을 못 받고 받은 계약금 중도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 법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강행규정이 아니에요. 혹시 계약서예요. 자기들이 혹시 지진 나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특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특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지진의 위험을 매수인 채권자가 떠안고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특약도 가능합니다. 임의규정이어서요.
요까지 한번 책 좀 보겠습니다. 18페이지하고 121페이지 이렇게 한번 볼게요. 18페이지로 가서요. 먼저 그림이법 18페이지 잠시만요. 이게 아니네. 십팔 페이지에 여러분들 그 아래쪽에 진짜 안 잡히네. 됐다. 아래쪽에 우리 불능 공부할 때요. 목적의 확가적사 할 때 불능. 여기 지금 형광펜에 있는 거 여러분들 그때 보셨다는 거거든. 흔적이거든요. 불능에는 무슨 불능이 있고 무슨 불능이 있더라?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제주도 별장 사건. 제주도 별장 주인이 별장이 건물이 소실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서울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 이 불능은 무슨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이죠. 계약할 때부터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죠. 원시적 불능이라면은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불능일 때는 계약은 무효다. 그래서 무효 공식에 따라서 아직 안 준 잔금을 줄 필요 없고 줬던 계약금 중도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고 그다음 이건 아직 안 했어요. 손해배상 문제도 생기는데 근데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 성립 이후에 불능이 된 걸 말해요. 법률행위 무효가 되진 않아요. 지금 10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때는 계약이 체결될 때는 건물이 멀쩡하게 있었기 때문에 계약은 유효였어요. 근데 31일 날 소유권 넘겨주기로 약속된 건물이 10월 20일 날 건물이 소실된 거야.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지? 자,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이죠. 자, 후발적이다. 후발적 불능이 되었다고 해서 저기 원적 불능처럼 계약이 다시 돌아와서 무효가 되진 않고 계약관계는 유효했던 것이고 다만 이 불능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냐 없냐가 나눈다고 지금. 자,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는 누구를 의미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네요. 매도인.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불능의 얘기를 풀고 있으니까 매수인의 채무는 돈 주는 채무여서 불능이 존재할 수 없거든. 매도인을 얘기해요. 매도인에게 잘못이 없는 얘기를 보고 왔어 지금 우리가. 잘못이 없으면 무슨 문제라고 이게? 위험부담 문제라. 잘못이 없으면. 근데 매도인만 잘못이 없는 게 아니라 매수인도 잘못이 없어. 쌍방에게 책임이 없어. 그러면 채무자 매도인이 위험부담해서 돈 못 받게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지. 근데 매도인은 잘못이 없는데 채권자 매수인에게 잘못이 있다든지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고 있던 중이었다면은 이 위험, 손실은 매수인이 나눠야 되는 거지. 매도인은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매도인이 불을 질렀다. 매도인에게 규칙사유가 있으면 그것은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 채무불이행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 이거는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고 계약 해지당하고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별개의 문제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기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 다시 볼 거예요. 오늘 또 다시 볼 거예요. 그래 놓고 121페이지로 갈게요. 121페이지 로 가서 자 위험부담 이야기의 시작은 쌍무계약에서 시작합니다. 쌍무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사자 일방 한 명의 채무가 그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사람 잘못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후발적 불능이 되어서 한쪽 채무가 소멸했을 때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채무는 어떻게 되는지 문제를 따지는 게 위험 부담 문제이다. 예를 들면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매수되었거나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토지가 수용되어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는 사건들을 위험 부담 문제로 처리를 하게 된다. 자, 그래서 10월 1일 계약했다가 20일 날 건물이 매수되어서 소유권 이전 채무가 소멸하려면은 반드시 갑 채무자의 뭐 없이 불능이 돼야 된다? 귀책 사유 없이. 갑 잘못으로 불능이 되면 이거 소멸하지 않거든.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불능이 되었을 때 대금 지급 채무는 소멸할 때도 있고 존속할 때도 있더라.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로 나눈다? 3가지. 제일 첫 번째 경우 말해보세요. 둘 다에게 책임이 없는 거야. 채무자에게도 채권자에게도. 그러면 공평하게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면서 채권자의 채무도 함께 소멸해서 채무자는 돈 달라고 할 수 없다. 받은 돈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된다. 이런 상황은 채무자가 위험, 손실을 따안게 되는 거다. 채무자 위험 부담이 원칙이다. 둘 다 잘못 없으면. 나머지 2가지 경우. 나머지 2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고? 채권자에게 뭐가 있을 때 책임이 있을 때, 귀책사유가 있을 때 의리 실화를 했다든지 아니면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고 있던 중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천재지변으로 멸실되었다든지 이럴 때는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지만 채권자의 채무는 존속을 해서 돈 달라고 해서 돈 받아낼 수가 있더라. 이건 누가 위험 부담해야 된다? 채권자가 부담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이럴 때는 누가 부담하고 저럴 때는 누가 부담하고 이것들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어서 다르게 할 수도 있어. 계약서에 다르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지진 나도 매수인 내가 돈을 주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들이에요. 요 정도 하겠습니다. 요 정도 하고